연습은 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미국 작가 말콤 그래드웰의 말입니다. 미국 IT 기업 시스코의 CEO인 존 챔버스는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챔버스는 행사장의 MC처럼 청중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가 하면 이름을 부르고 어깨에 손을 얹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본 사람들은 종종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하지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연설가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암울했던 시기에 확신에 찬 연설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연설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 처칠은 즉흥 연설의 대가라고 엄지를 치켜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챔버스와 처칠의 뛰어난 연설에는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연설은 사실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 며칠씩 몰입해서 끝도 없이 완벽할 정도로 연습한 연설이었습니다. 억양과 움직임까지 완전히 계획하고 숙지했기에 그들은 무대 위에서 편안할 수 있었고 청중들은 연설을 자연스럽게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떨려서 내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단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실전을 연습처럼 할 수 있는 여유는 열심히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365공 비타민, 떨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하고 싶다면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여기 리추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추얼은 의식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종교 의례라든가 하는 어떤 특별한 의식들을 리추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거창한 리추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리추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일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곧 리추얼이라고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영혼을 리프레시하고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절이나 성당을 찾기도 합니다. 혹은 때때로 어떤 기념일,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결의를 다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의식, 종교에 가까운 그러한 의례는 꼭 어떤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리추얼들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리추얼이란 책 안에는 정말 이름만 대면 알 만큼 너무도 유명한 창조자들, 소설가, 시인, 화가, 영화감독, 과학자 같은 분들의 이런저런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높은 성취를 기록한 것은 어떤 특별한 날만 종교적 의례처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종교적 의례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의 리추얼이란 곧 삶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리추얼을 통해서다. 리추얼은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말한다. 사소하고 단조로운 반복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 삶의 사소함에서만큼은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는 올림픽 메달 수여식과 같은 대단한 세레모니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세레모니는 평생 한두 번이면 족하다. 팝스타,
영화 배우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으로 망가지는 이유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만들고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사소한 반복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대한 세레모니나 이벤트를 이어가며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진정한 삶이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결과와 성취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사소하게 진행되는 과정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 바로 그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리추얼은 바로 무의미한 듯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네, 저는요, 이 리추얼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들의 일상의 모습들, 그것들을 틈틈이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에 다 쭉 모아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리추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제 방송들을 하다가 그러다 중간중간에 잊어먹을만 하면 마치 한 번쯤 소나기가 쏟아지면 좋겠네 싶은 정도의 심정이 되면 그렇게 랜덤하게 내용들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고 시원한 소나기도 며칠 동안 계속되면 장마라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이 리추얼이라는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역시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이야기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2007년 7월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조그만 건축 전문 잡지사의 먼지 자욱한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이튿날까지 보내야 할 원고를 쓰고 있었다. 나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어서 오전에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했다. 그날 오후 나는 이런 불편한 습관, 그러니까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억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자유해보려고 다른 작가들이 일하는 방법을 찾아 인터넷을 뒤적거렸다. 그에 관련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무척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의 작업 습관과 관련된 일화들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고 바로 그날 오후 일상의 습관, 즉 데일리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개설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자료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꾸미는 내내 프리쳇이 1941년에 발표한 수필의 한 구절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영국의 역사학자이며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에 대해서 프리쳇은 그 수필에서 위대한 역사학자의 남다른 근면함을 강조한 바가 있었다. 기번은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에도 학문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행군하는 중에서도 호라티우스를 읽었고 야영지에서도 이교도와 기독교 신학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프리쳇은 이렇게 썼었다.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했다. 단 1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근면함이었다. 네, 하지만요, 이 책 리추얼의 저자 메이슨 커리는 그 프리쳇의 지적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수많은 훌륭한 창조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수집한 결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근면함의 상징 같은 기번 같은 학자도 있지만은요, 사실 그와는 조금 반대로 때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충격적인 자극제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닥치기를 덧없이 기다렸던 윌리엄 제임스나 프란츠 카프카 같은 작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런 교통정체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견디면서 내가 과연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혹과 불안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 책에서 소개할 대부분의 작가는 사실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근면성과
덧없고 끝없는 기다림, 그 둘의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작가들에게 공통점은 한 가지 있었답니다. 즉, 그들은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노심초사를 하더라도,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글을 쓸 정도로 기계처럼 규칙적인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모두 다 어떻게든 하루 중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내어서 작업을 완성했고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든 조정하고 개선해서 꾸려나갔다는 점입니다. 그 방법은 무한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와 같은 다양성을 이야기한 책이라고 하네요. 그들이 어떤 승리의 징크스처럼 유지하고자 했던 습관은요, 그 모든 리추얼들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자신만의 습관과 의식을 갖고자 노력을 했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일상은 사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은 화려하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은 화려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만, 그렇게 작업을 한 그분들 자신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창조자들의 절대로 화려하지 않은 일상의 이야기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하나하나는 매우 짧을 겁니다. 오늘은요, 시인 오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든은 1907년에 태어나서 73년에 사망한 미국의 시인이에요. 이름은 휘스턴 휴 오든인데 보통 W.H. 오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든의 리추얼에 대해서는 정직한 예술가는 밤에 일하지 않는다 라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작해 볼게요. 똑똑한 사람에게 습관은 야망의 증거이다. 오든은 1958년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 맞다면 오든은 그 세대에서 가장 야망이 큰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시인 오든은 강박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켰고 평생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살았다. 언젠가 오든을 방문한 손님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몇 번이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 글 쓰는 시간, 쇼핑하는 시간, 십잔말 풀이를 푸는 시간, 심지어 우체부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분 단위로 맞췄고 그에 따라 습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오든은 정확히 시간을 지켜야 하는 군대처럼 시상을 자기의 시간표에 맞춤으로써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이런 식으로 단언하기도 했다. 요즘의 금욕주의자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장 확실하게 억제하는 방법이 시간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날 무엇을 하려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한 후에 매일 똑같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행하면 열정 따위에 휘둘릴 틈이 없다. 오든은 아침 6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끓였고 곧바로 십잔말 풀이에 한 줄을 풀고는 글 쓰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직관력은 오전 7시부터 11시 반까지 가장 민감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오든은 올빼미형 인간을 경멸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히틀러들만 밤에 일하지 정직한 예술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점심 식사 후에도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늦은 오후까지 계속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칵테일 시간은 오후 6시 반에 시작됐다. 오든은 독한 보드카 마티니를 직접 만들어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는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곁들여졌고
식사가 끝난 후에도 포도주를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다. 오드는 밤 11시를 넘겨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는 체력을 생각해서 이 시간이 더욱 앞당겨진 바 9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다. 네, W.H. 오드는 유명한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를 쓰는 시인도 영감에 좌우되고 어떤 필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밤 시간대가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균일하고 똑같은 시간에 마치 샐러리맨들이 출근하듯이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분 짧게 이어서 볼게요. 저 유명한 양철북의 작가 퀼터 그라스입니다. 그는 1927년생인데 1999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퀼터 그라스 역시 글을 쓰려면 햇빛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글을 쓸 때 낮에 쓰는 게 좋을까요? 밤에 쓰는 게 좋을까요? 이를테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날 해야 될 작업들을 다 마친 이후에 오후와 저녁 때는 여유있게 맥주를 즐기든지 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회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글을 쓰시곤 하셨죠. 예전에 어떤 수필에서 그분은 완전히 밤중에 글을 쓰기 시작해 밤새도록 꼴딱 글을 쓴 다음에 아침이 되어 해가 뜬 다음에야 잠을 자는 그러한 작업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낮이냐 밤이냐, 사실 그것도 자기의 스케줄이나 컨디션이나 일상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걸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밤 스타일이었습니다. 밤에 와서 가능한 한 졸음을 참으면서 글을 쓰곤 했는데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진 다음에 한의원을 몇 군데 갔더니 가는 한의원마다 잠을 일찍 자야 된다고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한의학상 밤 11시부터 3시까지는 그 시간대에는 잠을 자주어야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1시부터 3시까지 이 시간대에 자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왜 서양의학에서도 그때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뭐가 회복된다 하면서 비슷한 시간대, 수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방황 중이기는 한데요. 원체 잠이 많아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않고 일찍 자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잘 수는 있죠. 문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똑같이 힘들다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창조적인 행위를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그건 결국 각자의 리듬에 따라 다른 걸 텐데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일상을 관찰해 보시고 언제 가장 생산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퀼터 그라스에 관한 글 이어갈게요. 낮에 글을 쓰느냐, 밤에 글을 쓰느냐 하는 질문에 그라스는 야간 작업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대답했다. 밤에는 절대 글을 쓰지 않습니다. 밤에 글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밤에 쓴 글을 아침에 읽어보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글을 쓰려면 저는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글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 작업을 해서 저녁 7시에는 모두 작업을 마칩니다. 네, 이렇게 오든과 퀼터 그라스는 낮에 햇빛이 있을 때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엔 반대의 이야기 한 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상뜨예요.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여성 작가로 음악가 쇼팽과의 연인으로 유명하지요. 이 조르주 상뜨는 한밤의 낭만적인 사색가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이어갈게요. 조르주 상뜨는 성인이 된 후에 매일 밤 2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써냈다. 그녀는 항상 밤늦게 작업을 했는데
병든 할머니를 돌보던 10대 때부터 몸에 익힌 습관이었다. 게다가 어린 그녀에게는 밤이야말로 혼자 사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잠든 연인의 침대에서 살그머니 빠져나와 한밤중에 새로운 소설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이면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심지어 책꽂이에 내 책들을 꽂아두지 않으면 내가 어떤 책을 썼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르즈 상트는 남장을 하고 남성의 필명을 사용하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도 많은 연문을 뿌렸다. 때문에 그녀의 페르소나는 다소 허황된 면이 있었지만 작업 습관만은 상당히 금욕적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초콜릿을 놓아두고 조금씩 뜯어먹는 걸 좋아했고, 기민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 담배나 시거를 주기적으로 피웠다. 그러나 약물에는 의존하지 않았다. 자서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커피나 알코올 혹은 마약을 남용하는 예술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도취된 생각보다 그런 물질의 영향을 받아 창작을 해서 간혹 예술가가 즐거움을 얻더라도 나는 예술가들이 각성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던가 그 효과를 자랑스레 떠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인데, 나는 약간의 우유나 레모네이드만으로도 상상력을 충분히 북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시인 바이런과는 닮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는 바이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시구를 써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감은 정적에 쌓인 숲속이나 질펀한 술판에서나 똑같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간에 당신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 당신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작가든 작곡가든 화가든 이런 예술가들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뮤즈라고 표현되는 영감을 확 받아서 술이든 줄담배든 어쨌든 간에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천재적인 작업을 해내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업 방식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조르즈 상트도 커피나 알코올, 마약을 남용하는 예술가가 적지 않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림이라든가 작곡이라든가 그런 거는 단 한 조각도 모르고, 또 글 쓰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해본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직장으로 출근해서 매일매일 일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교과서와 문제집을 펴놓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독서실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읽어내는 그런 작업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작업도 기본적으로는 육체적 행위예요. 태백산맥의 조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 16시간을 강도 높게 노동을 하셨죠. 글을 쓴다는 것도 똑같이 허리가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신체 컨디션이 좋아야 좋은 퀄리티의 작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영감을 얻거나 필을 받거나 해서 소수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평생 동안 양질의 작업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내놓기 위해서는 건강과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리추얼 책에서 나오는 많은 작가들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쓴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입니다. 1870년대와 1880년대 마크 트웨인 가족은 여름이면 고향인 코네티컷의 하트퍼드에서 서쪽으로 320km쯤 떨어진 뉴욕주의 쿼리팜이란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트웨인은 이때 특히 농장 주인이 그를 위해 자그마한 개인 서재를 지어준 1874년 이후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 예로 1874년 여름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을 쓰기 시작했다. 트웨인의 일상은 단순했다. 푸짐한 아침 식사를 끝내면 서재에 가서 저녁 식사가 나오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했다. 점심 식사는 걸렀고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웨인에게 급한 볼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그에게 알렸다. 트웨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랜 시간을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트웨인이 한 친구에게 말했듯이 푹푹 찌는 날에는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고 원고들을 벽돌 조각으로 눌러뒀다. 그리고 얇은 린넨으로 지은 옷을 입고 바람을 맞으며 글을 썼다. 라고 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날 쓴 글을 가족들에게 읽어주었다. 트웨인은 가족들이 자기 글을 들어주는 걸 좋아했고 그의 이런 저녁 공연은 언제나 가족들의 환호를 받았다. 일요일이면 트웨인은 일을 하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지내며 휴식을 취했다. 또 농장의 그늘진 곳에서 책을 읽거나 공상에 잠겼다. 네, 지금 여기서요. 농장 주인이 트웨인에게 자그마한 개인 서재를 지어줬고 그때부터 트웨인에게 괄목할 만한 문학적인 성과, 왕성한 성과들이 쏟아졌다라고 했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가족들조차 방해하지 않는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글을 쓰는 거든 공부를 하는 거든 일을 하는 거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작업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그렇게 해서 양이 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책,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책 읽어보면 얼마나 신나고 손에 땀을 줍니까? 그리고 톰 소여를 보면 막 재치 넘치고 재기발랄한 그런 캐릭터가 우리의 배꼽을 잡게 하잖아요. 그렇게 위트 있고 재기발랄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마크 트웨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 엉덩이를 붙이고 글을 썼던 겁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나와요.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불면증을 떨쳐내려고 처음에는 샴페인을 마셨고 그 다음에는 라거 맥주를 마셨고요. 그러다가 스카치 위스키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술을 사다 줘도 마크 트웨인이 그걸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어떻게 고쳐졌나 하고 봤더니 욕실 바닥에서 자면 수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욕실 바닥에서 잤답니다. 특이하죠?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여기서 자보면 좀 나을까 하는 생각으로 욕실 바닥에 들어 누웠을 마크 트웨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최상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시도해보고 조정해보는가 봅니다. 아주 짧은 거 하나만 더 나누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지요. 노벨 문학상을 1920년에 수상한 노르웨이의 소설가 크누트 함순입니다. 이분은 또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글을 썼다고 해요. 이어가겠습니다. 1908년 한 번역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크누트 함순은 자기의 창작 과정을 어렴풋이 밝혔다. 내 글의 대부분은 밤에 쓴 겁니다. 밤에 2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감성까지 풍부해집니다. 또
침대 옆에 항상 연필과 종이를 놓아두고 뭔가 내 가슴속을 흘러가는 느낌이 들면 불을 켜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곧바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런 행동이 습관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 어둠 속에서 쓴 글을 읽어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지속하는 데는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랐나 봅니다. 크누트 함스는요, 나이가 들면서 역시 불면증에 시달렸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해요. 수면 부족 때문에 힘이 부족했고 그래서 오랜 시간 작업하기 어려웠다고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강과 체력과 단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찍 자는 건 쉬운데 그렇다고 일찍 일어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리추얼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나머지 흥미로운 내용들도요, 그냥 틈틈이 이따금씩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한 페이지씩 리추얼로 읽고 공부할 힘을 내시라고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에 컴퓨터가 정말 간당간당하고 수시로 다운되고 잘 부팅도 안 돼서 2-3주 동안 아주 가슴을 졸이면서 겨우겨우 팟캐스트를 만들었고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편집을 할 때도 거의 5분마다 한 번씩 저장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컴퓨터가 언제 다운될지 몰라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근의 컴퓨터 수리점에 본체를 들고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쓱 보시더니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는 없지만 우선 컴퓨터 안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과다한 먼지로 인한 전원 접속 불량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컴퓨터가 말짱합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컴퓨터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먼지들을 날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계속 이렇게 무사히 팟캐스트를 작업하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우리 컴퓨터가 저한테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